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청아출판사에서 펴내고 김경묵, 우종직 두 작가가 공저한 이야기 세계사에는 세계를 무대로 전개되는 사건들과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수많은 영웅들의 일대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이 중 오늘은 많이 알려진 트로이 전쟁과 프랑스의 성녀죠. 잔다르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트로이 전쟁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도시국가 트로이와 그리스를 주축으로 한 아카야 연합군 사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이 전쟁의 배경을 신화를 통해 기록을 했습니다. 신화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올림포스의 새 여신인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누가 황금 사거를 가질 것인가로 다툰 곳에서 시작을 했다. 브라의 여신 에리스가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에리스는 브라와 다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입장을 거절당했고 격분한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선물로 보낸다. 브라의 신이 만든 작품답게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서로 황금 사과를 가지려고 다투게 된다. 치열한 접전 끝에 셋은 승부를 내려고 인간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인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부탁한다. 파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라는 최고의 부와 권력을, 아테나는 위대한 지혜와 모든 경쟁의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조건을 받아들여 승자로 선언한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에게 주게 되지만 그게 하필이면 유부녀인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부인 헬레네였다. 아내를 뺏겨 격분한 메넬라우스 왕은 자기 형인 미케네 왕 아가멤논과 함께 수많은 영웅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된다. 트로이 전쟁.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름다운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빠져 남편과 딸을 버리고 트로이로 건너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메넬라우스는 자신의 형이자 그리스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미케네 왕국의 왕인 아가멤논에게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내를 되찾기 위한 원조를 청하였다. 동생의 청을 들은 아가멤논은 크게 분노했다. 이것은 비단 너만의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수치다. 이번 기회에 트로이를 단단히 혼내주어야겠다. 그는 사신들을 그리스의 여러 나라에 보내어 그들 간에 옛 서약을 상기시키며 트로이 공격에 합세할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여러 왕들이 이에 찬성하여 제각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보에오티아 지방의 아오리스라는 항구로 집결했다. 그들의 옛 서약이란 헬레네가 처녀였을 때 그녀의 미모에 반한 모든 그리스 젊은 영웅들이 모두 그녀와의 결혼을 원하게 되자 그녀의 아버지 틴다레우스가 모든 구원자들에게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헬레네가 선택한 자를 지지한다.
라는 서약을 요청하고 모든 젊은 영웅들이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 헬레네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가장 유복했던 메넬라우스였다. 결국 그들의 옛 서약에 따라 모든 그리스 왕들은 제각기 병력을 이끌고 집결하였다. 그들은 아가멤논을 왕 중에 왕으로 뽑은 다음 14척의 배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이 원정은 실패했다. 그들은 트로이로 가는 길을 몰라서 미시아라는 엉뚱한 곳에 상륙하게 되었고 그곳의 왕 텔레포스는 자기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스군을 몰아냈던 것이다. 그로부터 8년 후 아가멤논은 다시 군대를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순풍이 불지 않아 항해의 길이 막히고 만다. 그 이유에 대해 예언자 칼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언젠가 아가멤논이 사냥을 나가서 한 마리 사슴을 잡고서는 아르테미스랄지라도 이렇게 멋지게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랑을 한 까닭에 화가 난 여신은 그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그것도 왕 중의 왕 아가멤논의 딸을. 그러나 아가멤논은 예언자의 말에 따라 비정하게도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 그제서야 비로소 순풍이 불기 시작했고 함대는 순조롭게 항해하여 트로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9년이나 되어도 승부가 나질 않았다. 그것은 올림푸스의 신들이 양편으로 갈라져 제각기 어느 한쪽을 후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파리스와 헬레네가 도망한 지 10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당대 최고의 명장인 아킬레스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 포로 때문이었다. 아가멤논의 여자 포로 중에 크리세이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폴로 신관 크리세스의 딸이었다. 딸을 잃은 늙은 신관은 아가멤논을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며 애걸했다. 그러나 아가멤논이 돌려줄 것을 거절하자 이 신관은 태양의 신인 아폴로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신관의 기도가 아폴로에게 통했는지 그리스군의 진영엔 무서운 질병이 돌았다. 이에 대해 예언자 칼카스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아폴로의 신관 크리세스의 딸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질병은 아폴로의 진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가멤논은 몹시 화가 났지만 예언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언자의 말을 전하러 간 아킬레스에게 아가멤논은 조건을 제시했다. 내 포로는 돌려주지. 그 대신 자네의 포로인 브리세이스란 여자를 나한테 줘야 하네. 아킬레스는 어이가 없었다. 좋소. 당신 조건대로 하지. 그 대신 난 이 전쟁에서 손을 떼겠소. 아킬레스는 이렇게 말을 내던지고는 자신의 진지로 돌아가 버렸다. 이후로 전세는 완전히 트로이 쪽으로 기울어졌다. 아킬레스가 없는 그리스군은 연전연패였다. 그리스군이 거의 전멸에 이를 정도까지 몰렸어도 아킬레스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이때 아킬레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그리스군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군의 참패를 보다 못해 아킬레스에게 전투에 참가하도록 간청을 했다. 그래도 아킬레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에게 한 가지 청을 한다. 좋아, 그렇다면 자네의 갑옷과 군사들만이라도 빌려주게. 아킬레스는 마지못해 응낙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고 트로이군과 접전에 들어갔다. 이것을 본 그리스군은 아킬레스가 다시 출전한 줄로 알고 용기가 솟았으며 반면에 트로이군은 사기가 꺾여 대열이 흩어지고 결국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분전하던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 최고의 명장 헥토르와의 결전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아킬레스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내어 통곡했다. 파트로클로스는 나 때문에 죽었다. 내 기필코 이 원수를 갚아 죽은 친구의 원한을 풀리라. 이렇게 결심한 아킬레스는 다시 전투에 나섰다. 그가 전투에 나서자 그리스군은 연전연승하였으며 트로이군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그러자 헥토르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킬레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헥토르는 아킬레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킬레스의 창에 찔려 숨을 거두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아킬레스여, 내 시체만은 부디 우리 부모한테 보내주시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아킬레스에게 이러한 부탁이 통할 리 없었다. 아킬레스는 헥토르를 자신의 전차 뒤에 매달고는 미친 듯이 트로이 성벽 둘레를 달리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부왕 프리아모스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보다 못한 이 늙은 왕은 성벽에서 몸을 던져 죽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뒤 한밤중에 아킬레스의 진지로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였다. 늙은 왕은 아킬레스의 발밑에 꿇어앉고는 간곡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아킬레스여, 그대의 부친을 생각해보게. 그대 부친은 아들인 자네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내 아들은 그대의 손에 죽었네. 부디 이 늙은이를 불쌍히 생각해서 내 아들의 시체를 돌려주게. 아킬레스는 그의 말에 감동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왕이여, 잘 알겠습니다. 제게도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시체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시체를 늙은 왕에게 돌려주었다. 시체가 트로이 성 안으로 돌아오자 트로이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서 10일 동안 헥토르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로도 전쟁은 계속되어 양군의 많은 영웅들이 죽었다.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스도 전쟁의 발단이었던 파리스가 쏜 독화살에
그의 유일한 약점인 발목 힘줄을 맞아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그러나 마침내 트로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찾아왔다. 오랜 전쟁에 지친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스군은 퇴각을 가장하여 해변에 거대한 목마를 남겨둔 채로 트로이인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타고 해안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트로이 앞에 있는 테네도스 섬의 그늘에 닻을 내렸다. 퇴각할 때 그들은 신혼이란 자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갔는데 이 사나이는 자진하여 트로이군의 포로가 되어 오디세우스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목마는 그리스인이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트로이인이 이것을 성 안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다. 그 까닭은 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트로이 함락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었다. 트로이인의 대부분은 신혼의 말을 믿고 매우 기뻐하며 성벽을 크게 부수고 목마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고는 잔치를 베풀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 그러자 신호는 횃불을 밝혀들고 정해놓은 신호를 보냈다. 이 신호에 따라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돌아와 사방에서 공격하자 목마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 성을 점거하였다. 트로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바다가 되었으며 그 찬란했던 문명도 꺼지고 말았다. 이 글은 기원전 8세기 시인으로 추정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나오는 내용이다. 기원전 14기에 있었던 미케네인의 트로이 공격을 극화한 것으로 당시 미케네 문명의 사회 모습 그리고 그 해외 진출의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 동부의 동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쾌활한 성격으로 달리기 경주에선 항상 1등을 차지했고 집에 있을 땐 종교심 깊은 어머니 영향으로 배도 짜고 양을 치며 집안일을 도왔다. 13세가 되던 여름 어느 날 교회의 종소리가 그칠 무렵 그녀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이때 천사장 미카엘의 모습이 잔다르크의 머리 위에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프랑스를 지켜라. 오를레앙을 구하라. 천사의 음성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들려왔다. 그러나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무식한 시골 처녀로서는 어떻게 조국 프랑스를 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또다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망설이느냐?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자는 일단 샤를 황태자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미쳤다며 놀리던 사람들도 프랑스 구원의 잔다르크가 정말로 큰 힘이 될지 모른다고 기대를 걸고 있었다. 잔다르크는 마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보르리 쿠르라는 기사를 찾아갔다. 그는 황태자의 충실한 부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황태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는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제발 황태자님을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보르리쿠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부하에게 명령했다. 가엾게도 이 처녀가 머리가 돈 모양이구나. 끌고 나가거라. 그러나 잔다르크는 단념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잔의 집념에 처음엔 냉정하던 보르리쿠르도 영국군이 오를레앙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침내 잔을 황태자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알겠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여기에 태자님께 보내는 소개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나거라. 이때가 1429년 봄. 잔의 나이 17세였다. 잔은 드디어 황태자가 있는 신홍성에 당도하였다. 큰 궁 안에는 수백 명의 귀족들이 있었고 그 중앙에 황태자가 앉아 있었다. 잔은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 그러나 왕좌에 앉아있는 태자를 바라본 잔다르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가 잔다르크냐? 왜 가까이 오지 않느냐? 태자의 엄숙한 명령이 내렸다. 잔은 그 소리에는 대답하지 않고 좌우에 늘어선 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다. 그러더니 문 앞에 서 있는 호위병에게 눈길을 주고는 멈춰 섰다. 잔은 호위병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태자님, 신의 명령으로 잔다르크가 왔습니다. 사실은 귀족들이 잔다르크가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려고 계획적으로 황태자에게 호위병 복장을 입혀놓았던 것이었다. 아직도 못 믿어온 귀족들은 학자들을 시켜 잔다르크를 또 시험하였다. 그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신이 프랑스를 구해준다면 군대는 필요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하여 잔은 대답했다. 신을 위해 싸우세요. 신은 반드시 승리를 줄 겁니다. 또 다른 학자가 물었다. 네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무슨 표시라도 가지고 있는가? 그러자 잔은 즉시 대답하였다. 저에게 군대를 주세요. 그렇다면 오를레앙에서 승리해서 그 표시를 보이겠습니다. 마침내 잔은 절망에 빠져있던 황태자를 비롯해서 프랑스군의 지휘관들에게 자신감을 주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잔다르크는 샤를 태자가 쌓은 말을 타고 한 손에는 신의 가호를 나타내는 성기를 들고 오를레앙 구출을 위한 출진에 앞장섰다. 영국군의 총공격은 이미 1428년부터 시작되어 그 주변의 성이 함락되고 오를레앙은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당한 채 고립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성을 지키고 있던 디누아 백작은 훌륭한 인물이었다. 샤를 태자가 우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홍성으로부터 원군이 곧 올 것이다. 디누아 백작은 주민들의 용기를 북돋우며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원군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잔다르크가 신홍성을 출발했을 무렵에 오를레앙은 함락 직전이었다. 비축한 식량은 다 떨어지고 주민들은 하루에 한 조각의 검은 빵조차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굶주림과 피로 때문에
곳곳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소문이 퍼져온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소녀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를레앙을 구원하러 온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처음에 그 사실을 의심하던 주민들도 어느 틈엔가 기대를 걸게 되었다. 드디어 영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잔다르크의 사자가 오를레앙에 나타났다. 오를레앙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성녀 잔다르크의 씩씩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오를레앙은 무사할 겁니다. 잔다르크가 보낸 사자의 외침은 절망에 빠져있던 오를레앙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이윽고 잔다르크 일행이 도착하자 지휘관인 디누아 백작이야 시민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충천하였다. 잔다르크는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즉시 영국군을 공격하였다. 빗발치는 화살과 양군이 쏘는 대포는 쉴 새 없이 불을 뿜었다. 잔다르크와 디누아 백작의 필사적인 공격으로 결국 영국군은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승리로 프랑스는 역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잔다르크는 샤를테자가 기다리고 있는 신홍성으로 돌아오자마자 전승 축하의 잔치를 마다하고 우유부단한 샤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청원하였다. 이윽고 잔다르크 일행이 도착하자 지휘관인 디누아 백작 이하 시민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충천하였다. 잔다르크는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즉시 영국군을 공격하였다. 빗발치는 화살과 양군이 쏘는 대포는 쉴 새 없이 불을 뿜었다. 잔다르크와 디누아 백작의 필사적인 공격으로 결국 영국군은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승리로 프랑스는 역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잔다르크는 샤를테자가 기다리고 있는 신홍성으로 돌아오자마자 전승 축하의 잔치를 마다하고 우유부단한 샤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청원하였다. 태자님, 저는 첫째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대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 대관식 말인가? 그건 아직 이르다. 아닙니다, 태자님. 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서둘러 대관식을 올려야 합니다. 당시 영국의 헨리 6세는 자신이 프랑스의 왕이라고 선언하였지만 대관식을 올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샤를이 먼저 대관식을 올린다면 프랑스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관식을 올림으로써 프랑스 국민의 충성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간곡한 잔다르크의 말에 샤를테자도 마음을 굳히고 북프랑스의 랭스를 향했다. 프랑스 국왕이면 누구나 랭스에 있는 대사원에서 대사관을 올리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 마침내 1429년 7월 17일에 장엄한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샤를의 등 뒤에서 성모 마리아의 성기를 받들고 서 있던 잔다르크의 손은 기쁨에 넘쳐 떨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축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만세 소리가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잔다르크는 다시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파리를 공격하여 프랑스의 수도를 영국군으로부터 되찾는 일이었다. 오를레앙에서 패배한 영국군의 사기는 형편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파리를 탈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샤를 7세는 대관식을 마치자 이제 걱정이 없다고 안심한 탓인지 잔다르크의 권유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동안 영국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부르고뉴가와 다시 결탁하여 공피에뉴를 공격했다. 그러자 잔다르크는 위기에 처한 공피에뉴로 달려갔다. 잔다르크는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격려하며 잘 싸웠다. 그러나 달아나는 적을 쫓아 진격해 가는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고뉴군의 본대 깊숙이 들어가고 말았다. 잔다르크는 결사적으로 빠져나오려다 말에서 떨어져 붙잡히고 말았다. 부르고뉴군은 영국군에게 잔다르크를 팔아넘겼고 영국군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때 샤를 7세가 영국이 요구하는 몸값만 지불했어도 그녀는 무사히 풀려났을 것이다. 7번의 재판 끝에 잔다르크를 화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431년 5월 30일 형장으로 정해진 로앙의 광장엔 몇만 명의 궁중으로 가득 찼다. 마녀, 이교도, 우상 숭배자 등의 말이 쓰여있는 종이 모자를 쓰고 화형대에 오른 잔다르크는 불길이 몸을 휩싸게 되었어도 끝내 자신의 행동이 신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19살의 꽃다운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처형된 후 종교재판을 다시 열어 마녀라는 오명을 씻어주었다. 잔다르크의 출현은 확실히 프랑스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낸 기적적인 현상이며 애국심의 상징으로 후세까지 길이 남았다.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이후의 전세는 프랑스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부르고뉴가의 필립과 샤를 7세는 같은 국민임을 각성하고 극적으로 화해하여 영국을 몰아내는 데 힘을 합쳤다. 이후 프랑스군은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던 성과 도시를 하나씩 함락시키고 1450년에는 노르망디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1452년엔 보르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영국의 기세를 완전히 꺾음으로써 백년 전쟁도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백년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대단히 컸다. 백년 전쟁은 최후의 봉건적인 전쟁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기사층이 몰락하고 대신 왕의 세력이 커졌다. 동시에 오랜 전쟁을 통해 민족적 감정을 간직하게 된 영국과 프랑스는 각기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이제야 유럽은 근대에 한 발짝 들어온 셈이었다.